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드머니의 유창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6만 달러라는 이 답답한 박스권에 갇혀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장의 눈은 온통 미국의 입에 쏠려 있죠. 바로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운명을 가를 클래리티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 때문입니다. 오는 8월 7일 상원 마감 시한을 앞두고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는 짙은 관망세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시세판 뒤편에는 이미 거대한 파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제도를 통해 설계하는 그림은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바로 미국 국채를 비롯한 모든 핵심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놓는 것, 즉 온체인화입니다. 블랙록을 필두로 한 글로벌 금융 공룡들은 이미 미국채를 토큰화한 RWA 상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와 미국채의 이자를 블록체인을 통해 전 세계로 정말 번개처럼 유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다시 금과 비트코인에 주목을 하는 걸까요? 다가오는 온체인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굴려야 할지 오늘은 김창익 작가를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가능성과 현재 미국 정부가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지부터 알려주시죠. 일단 저는 아직까지는 통과 가능성에 좀 방점을 찍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민주당과 월가가 지금 트럼프 일가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등등의 어떤 디파이 사업으로 지금 큰 돈을 벌었다는 게 그 그러니까 일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었더라고요. 1조 원 정도 생각했는데 한 3조 원 가까이 번 걸로 최근에 그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나오면서 이제 사실 이게 그 처음부터 사실은 문제가 됐었는데 수면 위로 잠깐 가라앉았다가 다른 이슈들이 막 올라오고 이제 했을 때는 이게 뭐 해결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근데 민주당과 월가가 원하는 항목들이 사실 클래리티 액트에도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401조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그 블랙록이 RWA 사업을 하는데 결정적인 조항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그 민주당과 월가도 이거를 반대해서 계속 이제 통과 안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스탠스는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통과시키는 게 목적인데 일단 최대한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그 도덕성을 문제 삼아서 이제 뭔가 그 선거 공학적으로 이용하려는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어떤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적정한 시기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용을 하다가 이제 절충을 해서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는 604조도 좀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604조 내용이 뭐냐면 그 디파이 그 프로그래머들, 그러니까 그 코드를 만든 개발자들을 송금 사업자로 보는지 여부를 가지고 이제 월가와 민주당과 그리고 그 공화당과 이제 그 백악관 사이에 이제 이견이 크게 벌어지면서 이제 큰 문제가 됐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 단지 그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그 전혀 화폐에 대한 그 송금이나 결제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데 그 알고리즘으로 일단 블록체인은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그 자금을 동결한다거나 하는 어떤 통제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클래리티 액트 상에는 송금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면책 조항이 들어가서 그 KYC, 그러니까 신분 인증하고 돈 세탁 방지 AML이라고 하는 전통 금융권에 적용했던 그 모든 규제를 이제 면책해줬거든요. 그 항목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나 어떤 기술 혁신을 좀 진흥하는 어떤 취지로 이제 그 항목이 들어가 있었는데. 월가의 금융사들이 어떤 내용으로 이제 반대를 했었냐면 이제 그 텀블러나 이제 그 믹싱 같은 어떤 그 돈 세탁 기법들이 있다고 해요. 블록체인 상에서.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에서는 그러면 돈 세탁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전통 금융권에 주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디파이 상에서 돈 세탁한 돈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오프램프라고 해서 기존 금융권의 계좌로 빼서 이제 그 현실 오프체인 상에서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할 것으로 이제 우려를 표명했었냐면 그렇다면 디파이상에서 믹싱한 돈이 이제 돈 세탁된 돈이 예를 들어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의 계좌로 이제 빠져나왔을 때 그러면 이 책임을 이제 독박 쓰는 게 아니냐. 그러면
돈 세탁던 돈이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AML 규정에 걸려서 이제 전통금융권의 계좌를 운영했던 은행들이 그렇다면 이제 과태료를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이 벌금 부과받는 규모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그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리더라고요. 그 이제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이례적으로 컸던 금액인데 2014년도인가 그 BNP 파리바가 미국의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이 그러니까 이란과 수단, 쿠바의 석유 대금을 이제 돈 세탁해서 이송해줬다라는 이유로 송금해줬다라는 이유로 BNP 파리바가 부과받은 벌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89억 달러니까 현지 환율로 하면 한 14조 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용하고 BNP 파리바가 모든 이제 그 벌칙 조항을 수용하고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스위프트망이나 칩스망이라고 하는 어떤 그 청산망과 결제망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 14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이제 수용하고 그건 역외잖아요. 또 특히나 BNP 파리바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이 아니라 프랑스 기업인데도 미국이 임의대로 정한 규칙을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상황이니까 미국의 은행들은 진짜 뭐 강력한 규제를 받겠죠. 역내에 있는 기업들이니까. 근데 이런 어떤 그 불합리한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고 우려되니까 그걸 발목 잡아서 이제 그동안 반대를 했었고 그 문제는 이제 6월 29일 날 백악관에서 이제 담당 그 당사자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절충안을 마련했는데 아무리 디파이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개발자가 이제 돈 세탁에 악용될 여지가 있음을 알고도 했을 때는 이제 예외적으로 처벌을 한다라는 어떤 절충안을 넣으면서 이제 그 문제는 일단락이 어느 정도 된 걸로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전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일가의 어떤 도덕성 문제 공격하는 전략으로 이제 지금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당연히 이제 법률 자문을 받았을 거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뭐 백지 신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합법적인 어떤 그 우회로를 통해서 아마 했을 것으로 보이니까 이거를 문제 삼아서 뭐 천년만년 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쨌거나 도덕성에 흠집내는 어떤 이슈로 활용하다가 이제 적절한 시기에 이제 명분을 이제 내세워서 이제 통과를 시킬 것으로 일단 봅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진짜로 그 문제 때문에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공화당이 7월 13일 날부터 다시 회기가 시작되면 지금 이제 휴가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7월 4일 건국기념일 휴가 시즌인데 그 휴가가 끝나고 이제 회기가 다시 시작되는 게 이제 현지 시간으로 7월 13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공화당 원내대표가 7월 13일부터 다시 회기가 시작되면 이제 그 크로에트 액트 같은 어떤 단독 법안, 그러니까 이런 법안부터 다룰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시급한 법안을 이제 국방수권법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9월 30일, 그러니까 2026년 회기가 끝나는 9월 30일 전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그 필수 법안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국방수권법이라고 하는 국방 예산과 관련된 법인데 이 법부터 시급하게 다룰 거라고 일단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7월 13일부터 다뤄지는 국방수권법을 좀 주목해 봐야 되고 또 한 가지 왜 이 법을 주목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크로에트 액트 그리고 지니어스 액트 수정안 그리고 준비금 현대화 법안 같은 그 크립토와 가상자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일단은 단독 법안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국가 안보 문제라는 어떤 개념 설정이 됐을 때 이제 그 국방수권법 상의 어떤 수정안으로 끼워져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수권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필수 법안인데 항공모함처럼 큰 법안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렇다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들, 예를 들어서 히토리라거나 금이라거나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의회에서 국가안보자산이라고 설정이 이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결론이 날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법안을 논의하기 앞서서 이제 결론을 내겠죠. 결론이 날 경우에는 이제 이 세 가지 법안들, 뭐 크게는 8가지 법안들이 이제 가상자산하고 관련된 법안들인데 끼워져 들어갈 거예요, 수정안으로. 그러면 이제 끼워져 들어가는 작업을 3월 10일 날 했거든요.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끼워져 들어가는 내용들을 다듬어서 이제 실제로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리 마련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방수권법상에 3월 10일까지 이제 수정안을 신청해라 그러면 이제 각 의원들이 자기가 발의한 법안들을 수정안을 끼워달라고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4월 10일 날 이제 국방부에서 펜타곤에서 의회의 국방위원회에 이제 사이버 안보 자산으로 이제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보고서, 요청서를 이제 4월 10일 날 의회 국방위원회 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비공개적으로
의회에서는 청문회 등을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이버 안보 자산으로, 사이버 공격 자산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냐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법안은 이제 필리버스터라고 관례적으로 이제 그 미국의 패권과 연관된 법이기 때문에 어떤 당도 지난 60년간 필리버스터 같은 어떤 지연 행위를 안 했다고 합니다. 국가수권법은. 그래서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될 경우에, 그리고 끼워져 이제 논의가 돼서 끼워져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게 플랜 B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국가 안보 문제로 다루어서 국방수권법에 태워서 이제 프리패스하는 전략으로 이제 갈 텐데, 또 이걸 끼워 넣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가지고 또 이제 서로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이제 반대를 많이 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진통은 겪겠지만 일단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어떤 로드맵을 이제 공화당과 백악관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그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 이제 그 트럼프 일가의 어떤 그 자금, 그 디파이 사업 문제 때문에 계속 딴지를 건다면 필리버스터 없이 이제 통과시키려면 이제 60석이 상원이 필요한데, 이제 그걸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통과가 이제 지연될 수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 9월 30일 이전까지 이제 국방수권법으로 이제 통합해서 다룬다. 근데 통합해서 다룰 때 클래리티 액트와 지니어스 액트와 이제 현대화 법안 세 개가 통합해서 이제 다뤄지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오히려 패키지로 논의되는 이제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클래리티 액트 같은 어떤 이 법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가나 민주당도 사실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항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명분 싸움을 그냥 겉으로 하고 있지만 실리를 따졌을 때는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오히려 저는 더 강력하고 이제 그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컴퓨터 달러라는 이제 개념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CSIS라고 하는 이제 전략 문제 연구소라고 하는 싱크탱크가 사실은 2024년인가 그때 그 무렵에 보고서, 2025년 7월달, 작년 7월달입니다. 그때 이제 보고서를 이제 썼었고, 그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이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제 공식 석상에서 강력하게 이제 언급을 하게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게 이제 최근에 세상에 알려졌는데, 그 컴퓨터 달러라는 게 뭐냐면, 페트로 달러를 생각하시면 페트로 달러는 석유를 달러로만 사게끔 이렇게 배타적인 접근권을 줘서 이제 석유를 사기 위해서 달러를 사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러면 석유 다음에 뭐냐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축통화라는 게 이제 필수 원자재 공급망을 장악해서 그 필수 원자재를 이제 특정 화폐로 사게끔 링크를 걸어놓는다는 개념인데,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했을 때 저는 그게 이제 전기가 될 것이라고 이제 그 이전에 썼던 책들에서 이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 왜냐면은 전기라는 게 석유를 대체하게 되는 그 B2C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석유를 대체하는 궁극의 필수 원자재는 전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그런 큰 틀에서는 아마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트럼프 행정부도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 고민의 결과가 이제 직접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컴퓨팅 파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이 공급망을 장악할 수 있는 이제 하이 퀄리티 고 레벨의 그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블랙웰 같은 이제 미국만이 만들 수 있는 독점적인 반도체가 1차적인 이제 대상이고, 그 반도체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AI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했을 때 그 소비자들한테 주어지는 2차 서비스, 그 AI 서비스까지도 이제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이제 결제가 가능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파워라는 게 컴퓨팅 파워라는 게 간단히 얘기하면 반도체하고 미국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엔트로픽의 어떤 클로드 같은 이제 고 레벨의 고사양의 이제 AI 서비스를 달러로만 결제하게끔 하겠다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실제로 이게 그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휴메인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휴메인이라고 하는 AI 업체,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G42라고 하는 국영 AI 업체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직접적으로는 G42라고 하는 AI 업체는 이제 지금 어떤 주체가 투자를 하고 있냐면, 블랙록하고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한 그 AIP라고 하는, 그러니까 AI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그 사모펀드가 있어요. 1,000억 달러 정도를 굴릴 수 있는 사모펀드인데, 이 사모펀드가 G42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150억 달러 가량을 투자를 했고, 이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G42가 쓰는 그 통신망을
화웨이 통신망에서 미국의 통신망으로 바꾸라고 미국이 요청했을 때 전격적으로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수용하는 조건으로 이제 미국의 기업들과 이스라엘의 기업들이 이제 펀드들이 대거 G42라고 하는 기업에 투자를 했고요. 이 G42가 서비스하는 AI 서비스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이제 방식을 지금 실제로 구축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G42가 베를린에 있는 독일 병원에 어떤 그 B2B 그 서비스를 해줄 때 그 병원이 실제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결제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미국이 그 AI 공급망을 장악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6월 달에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의 상무부가 엔트로픽이 만든 그 미토스하고 이제 그 페이블이라고 하는 미토스 5, 페이블 5이라고 하는 이제 AI 그 서비스를 그 전격 판매 중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취지는 미국의 시민권자들에게만 서비스를 하고 비시민권자들에게는 이거를 이제 적성국들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했는데 엔트로픽이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이 시민권 전 세계 70억 명의 시민 인구를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로 나눠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아직 구축돼 있지 않아서 그냥 100% 지금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엔트로픽과 미국 어떤 국방부 간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은 길들이기 차원이라고 일단은 1차적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일단은 그 상무부의 어떤 수출 통제 대상으로 묶어놓고 특정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에 이제 이 서비스를 열어주겠다라고 하면 그 조건들에는 이제 그 상무부가 요구하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 같은 조건들이 들어갈 거고 또 국방부는 어떤 또 요구 조건들을 또 달아서 수출 통제를 하려고 하냐면 킬 스위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의 CBDC망을 통해서 우회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AI 서비스에 접속하려고 했을 때 그 아예 하드웨어를 그냥 셧다운 시켜버리는 그 백도어를 이제 그 AI 서비스에 장착해서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도록 하는 내용까지도 지금 미국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실제로 미국의 적격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활용해서 AI 서비스를 받을 때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를 해킹해서 우회해가지고 만약에 접속하려고 한다면 저는 그냥 영문도 모르고 지금 서비스가 그냥 셧다운 돼버리는 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들어보면 사실은 얼토당토하지 않고 이거는 각국의 또 주권 문제도 발생하잖아요. 내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만약에 그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사가지고 만약에 클로바 같은 그 AI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받고 하라든지 아니면 그 예를 들어서 통제를 해야 되니까 이제 3년 뭐 석 달치 어떤 그 데이터를 뭐 제공하라든지 뭐 이런 요구 사항이 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권 문제고 영업 비밀 문제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엔비디아 칩을 못 사게끔 하겠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주권 침해를 감수하고 저희가 AI 서비스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더 그 소버린 AI라고 하는 어떤 자주 그 AI 개념을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제 개발해서 거기서 벗어날 어떤 욕구들이 생겨야 된다는 거고 아이러니하지만 소버린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칩을 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이렇게 이제 뭔가 맞물려 가면서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 쪽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어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죠. 물론 이제 지금 가장 지금 그 반도체나 그 AI 서비스라는 게 일단 가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니까 제가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일단 AI와 반도체를 통해서 달러 패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어떤 그 가시적인 정책들을 막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 실물 자산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제 반도체를 활용하는 거고 그 대상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금, 비트코인, 부동산이 이제 들어가 있고 아직 뭐 가시적인 조치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은 국부 펀드를 만들어서 이 자산들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나 이제 그 반대파들의 어떤 논리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거나 실제로 지금 실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어떤 논의나 고민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자산이 금, 비트코인 같은 어떤 희소한 실물 자산이니까 당연히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자산들을 활용해서 달러의 어떤 채권을 그 발행하는 것을 연장하려고 하는 이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의 인민은행이 무려 20개월 연속으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매일같이 갈아치우고 있는 모습이죠.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국채를 던지고 그 자리를 물리적인 실물 자산인 금으로 채우는 이른바 탈달러화 전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이 달러 체제로부터 독립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이 향후 글로벌 통화 패권 그리고 이 달러와의 위상에 어떤 균열을 내고 있다고 진단을 하실까요? 중국은 일단 탈달러 어떤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서 이제 달러의 패권으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는데 위안화 국제화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위안화가 국제화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결제를 하는 단계까지는 이제 위안화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막강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유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는 일단 나라예요. 그러니까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는 것도 사실은 중국이 와해시킬 수 있는 구매력은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하루에 천만 배럴을 사진 않거든요. 근데 중국은 1,000만 배럴을 삽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은 기축통화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오일 위안화를 사우디아라비아가 받았을 때 이 오일 위안화를 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2차 시장이 커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자본 시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있고 글로벌 자금을 전 세계 글로벌 자금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달러를 이제 막대하게 풀었을 때 그 달러가 다시 미국의 자본 그 자산을 사면서 환류되는 2차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제 그 구심력이 있는데 위안화는 사실은 중국 가가지고 뭐그 수정방 사는 거 이외에는 그러니까 쇼핑하는 거 이외에는 아무 데가 쓸 데가 없어요. 중국이 자본시장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를 하는 방법, 탈달러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중국이 전략적으로 고민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구축을 한 게 뭐냐면 이제 유사 금본위제라는 시스템을 이제 중국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하이 금거래소, 그러니까 상하이 골드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상하이 금거래소를 만들어요. 이 금거래소의 특징은 뭐냐면 보세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금들이 유입될 때 중국의 관세를 물지 않고 그냥 보세구역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다시 빠져나갈 때 이제 그 세금만큼의 어떤 그 마진이 줄어드니까 일단은 그 전 세계로 다시 빨려 나가기가 쉬운 거고 그리고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 결제를 이제 할 경우에 그 석유 선물 거래소에서 그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선물을 사면 그 석유 선물 거래에서 결제된 위안화를 실시간으로 상하이 선물 거래소 국제판이라는 거에서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원스톱으로 금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금으로 바꿔주는데 이 금이 단순한 그 종이금, 그러니까 선물금이 아니고 현물금으로 직접 가지고 나갈 수 있게 운반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부 석유를 금으로 사는 셈인 거죠. 만약에 그렇게 결제가 실제로 왕왕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중국은 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금이라는 그 전 세계 지금 중앙은행이 금 비축 경쟁이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닉슨 쇼크 이후에 특히나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닉슨 쇼크 1971년 닉슨 쇼크가 1온스당 35달러와의 금과의 패깅을 달러와 금의 패깅을 끊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언제부터 이제 그 강제가 됐냐면 킹스턴 체제라고 해서 1976년부터 이제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이제 한 합의 때부터 이제 이 패깅이 완전히 깨져요. 근데 그때부터 미국이 금이라는 화폐, 전통적인 화폐를 완전히 그냥 산업 원자재로 격화시키는 공작을 치밀하게 펼치거든요. 왜냐하면 달러라고 하는 법정 화폐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데 이거를 미국의 어떤 신뢰도와 군사력으로 이제 전 세계 글로벌 기축 통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금이라는 어떤 전통적인 화폐를 완전히 그냥 그 나락으로 보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인식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생각보다 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1971년 초반에. 그러니까 이거 금이라는 게 아무리 끊어내려고 해도 시장에서는 금을 더 화폐로 쳐주는구나라는 이제 자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1974년에 일단 1차적으로 그 금 선물 시장을 열어요. 그러면 금 선물 시장에서 종이금을 많이 만들어서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일단 금 가격을 다운시키고요. 두 번째가 IMF와 이제 바젤 협약이라는 어떤 국제 협약이나 국제 기구를 미국이
이제 조정해서 미국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냐면 중앙은행의 회계 정리를 할 때 금을 50% 헤어컷을 해야 되는 할인을 해서 적어야 되는 이제 회계 등급 격하를 시켜버려요. 대표적으로 IMF의 회계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바젤 1, 바젤 2라는 거 2004년, 2014년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그 협약들이 맺어지면서 중앙은행들이 이제 국채는 1등급 자산이 고유동성 1등급 자산으로 인정을 받아서 100% 그 원가로 적는데 금은 내가 사들인 금액의 50%로 회계정보 처리를 해야 되니까 굳이 금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갖고 있는 금도 내다 팔았어요. 그리고 IMF에 그 비축해 놓은 금을 2,000온스인가 정도를 이제 내다 팝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금이 이제 중앙은행들이 비축해봤자 이제 귀찮고 손해만 보는 어떤 자산이었는데 이게 언제 이제 인식이 바뀌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월가 금융위기 때 이제 그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유로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제 금을 다시 1등급 자산으로 격상시키자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원재를 가지고 있으니까 금융위기 발발곡이라는 원재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걸 지연시켜요. 계속 금은 변동성이 높은 자산이었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중앙은행들이 준비금으로 보유할 수 없다라는 어떤 연구 보고 자료를 계속 바젤위원회에 보내서 이제 사실은 2008년인가 이제 그 논의가 시작되는데 그 금융위기 직후에 논의가 시작되는데 실제로 바젤 3라는 협약이 맺어져서 금을 다시 복원시키는데 1등급 자산을 복원시킨 게 2019년 때 돼서야 이제 그 협약의 모든 그 해당 국가들이 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그 이전에는 없어 보였거든요. 바젤 2 체제까지는 중국은 없어 보였어요. 바젤 그 위원회에 투표권이 없었어요. 근데 2019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 또 강력한 입김을 불어넣어요. 미국 쪽에.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이제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이제 바젤 3라는 협약이 맺어졌고 그때부터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이제 1년에 1,000톤가량의 금을 매집하게 되면서 금 가격이 온스당 2,000달러에서 5,5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이 이제 다시 금리 문제 때문에 조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탈달러 국가들과 이제 심지어는 뭐 탈달러 국가는 아니지만 EU도 사실은 탈달러 욕구가 굉장히 세거든요. 유로화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유로권과 중국과 러시아 같은 이제 적성 국가들이 탈달러의 어떤 탈달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실물 금을 비축해서 화폐의 어떤 근거로 활용하려고 하는 욕구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금리 문제 때문에 떨어졌던 금 가격의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 또는 이제 뭐 그 저점 매수의 기회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미국은 그러니까 그 약간 좀 그 양가적인 뭐 이걸 표현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중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은. 왜냐하면 실물 자산이 중요하다는 건 미국도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용대출 시스템으로 운영해온 국가잖아요. 사실은 그냥 미국의 국채를 찍어서 전 세계 팔았던 신용대출을 받아서 썼던 국가인데 이제 전 세계 채권자들이 더 이상 지금 현재 같은 저금리로는 국채를 사주지 않겠다거나 아니면 담보물을 요구하니까 금, 비트코인 같은 실물을 담아서 이제 다시 또 파생 상품으로 활용해서 뭔가 이제 국채를 이제 수요하게끔 하는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는 거니까 그렇다면 미국도 금을 더 많이 보유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그걸 또 관리해서 불리는 게 이제 관건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행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그 중앙은행이 금을 추가로 매집한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 행정부가 금을 추가로 매집하겠다라는 그 스탠스가 그 정책이 전략이 미국이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순간 시장은 어떤 해석을 하게 되냐면 달러의 신뢰도가 무너졌구나라는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금을 추가로 매집하는 전략은 절대로 공식적으로 취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금이라는 자산을 뭐 금융공학으로 늘리든지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취하겠지만 그리고 실물 자산의 어떤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겠지만 공식적으로는 금이라는 걸 아직까지 미국은 어떤 화폐 시스템 내에 끌어들이는 거를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2019년 바젤 3 협약이 맺어질 때에도 미국은 그걸 2019년부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022년에 가서야 미국이 그거를 수용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미국은 금을 자꾸 이제 화폐 시스템 밖으로 이제 배제시키고 금 가격을 누르려고 하는 욕구가 아직까지는 있어요.
근데 이제 금을 가지고 이제 그럼 자기 상대 국가들 이제 그 화폐 패권 상대 국가들이 유로나 중국과 러시아 또는 이제 인도 같은 국가들이 자꾸 이제 금을 가지고 이제 뭔가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이제 달러를 견제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여기서 대응하는 방법으로 취하는 건 뭐냐면 금을 국가별로 등급화하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금이라는 게 순도나 정년이나 이제 유통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때가 묻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련을 뭐 중국에 이름도 없는 어떤 재련소에서 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함량이 순도가 제대로 맞는 건지 아니면 텅스텐 금하고 비중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텅스텐이. 그래서 이거를 어떤 물리적으로는 가늠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무슨 이렇게 그 성분 비교를 하기 전에는. 그래서 텅스텐을 섞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아동의 어떤 노동력을 착취해서 이제 채굴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중국의 금을 뉴욕 시장이나 런던 시장에서 유통할 때, 그러니까 런던의 그 굿딜리버리라고 하는 이제 런던 그 인증 마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순도가 99.5% 이상이 돼야 되고 이런 그 런던 시장에서 인증받지 않은 그 금은 서구 사회에서는 아예 거래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바젤 1, 2 협약 시스템에서 금이 회계장부상으로는 이제 3등급 자산으로 격화시켜서 마치 이것을 해약것을 당하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젤 협약으로는 금이 1등급 자산으로 격상이 됐지만 중국 금이 만약에 뉴욕 컴렉스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 그 거래소들에게 지금 미국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준 게 중국의 금은 성분이나 어떤 유통 과정이 불투명하니 해약컷을 해라. 그리고 이제 그 월가의 금융시장에서 이제 담보물로 중국 금이 들어올 때도 이제 담보 그 한도를 뭐 예를 들어 부동산으로 따지면 LTV 같은 어떤 개념이겠죠. 그래서 그걸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금의 가치를 50% 해약컷을 하라고 이제 그런 조치, 가이드라인 조치를 취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금이 실제로는 중국에서만 거래되지 러시아 같은 어떤 동맹국들에서만 거래가 되지 서구 사회 시장에서는 중국 금을 절대 취급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은 금의 계급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중국의 금이 서구 사회에서 사실상 거래하지 못하게끔 하는 어떤 그 거세해버리는 이런 전략들을 지금 치밀하게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중국의 유사근본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위안화의 어떤 국제화를 막는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미국 정부와 월가가 주도하는 실물 자산의 온체인화, 즉 RWA 시스템입니다. 이미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미국채를 토큰화한 상품을 내놓고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단순한 신기술의 도입이 아니라 미국이 달러의 영향력과 국제 결제망을 블록체인 생태계로 확장하려는 고도의 디지털 패권 전략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국채를 토큰화하고 주요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려는 진짜 속내가 뭔지 그리고 이것이 가져올 파급 효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미국이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거는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채를 토큰화해서 그 국채 토큰화된 그 RWA를 담보물로 이제 그 미국의 금융권이 활용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 그 블랙록이 비들이라고 하는 비들 펀드를 사실 국채를 토큰화한 토큰으로 해서 이제 그 B2B 금융사 간의 거래를 할 때 담보물로 활용하는 그 레포 거래라고 하는데 금융사 간의 하루 만기 이제 그 국채를 담보로 한 레포 거래를 할 때 이제 실제로 지금 그걸 활용하고 있고 미국의 행정부도 사실은 그 구프펀드를 만들어서 구프펀드 안에 이제 미국의 국채를 발행할 때 이제 그 RWA 토큰화해서 이거를 이제 RWA 토큰화할 때는 어떤 이제 그 장점들이 생기냐면 24시간 7일 365일 거래가 가능해지니까 거래 속도가 이제 무한정 늘어나게 돼요. 그냥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면 지금 레포 거래를 할 때는 사실은 하루 만기 거래지만 실제로 밑단에서 결제가 되는 거는 이제 TW2라고 해서 이틀 뒤에 결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결국은 이 채권을 취급하는 직원들이 출근한 시간 9 to 5겠죠. 9 to 5까지만 사실은 레포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루 8시간만 레포 거래가 가능해지는 건데 지금 이 RWA 토큰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또 이 RWA 토큰을 이제 거래하게 될 경우에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지니까 산술적으로 거래 속도가 3배가 늘어나요. 그러면 통화량이 3배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노리는 게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럼 거래 속도를 높여서 이제 국채 수요를 이제
산술적으로 늘려보자.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취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일단 가시화되고 있고 실제로 미국 정부가 국부 펀드를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국채 발행까지 그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채 수요는 이제 논리적으로 무한정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죠. 일단은 직접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늘려서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이제 단기 국채를 사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늘리는 방법이 RWA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게 돼요. 왜냐면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온체인상의 자산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는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게끔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자동으로 미국 국채 수요가 생기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송금이나 비트코인 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석유 결제를 하게끔 하는 거.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컴퓨터 달러라고 해서 AI하고 반도체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게끔 하는 거. 그렇다면 나머지가 뭐냐면 온체인상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살 수 있는 구매 대상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것이 오프체인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RWA가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개념으로 봤을 때 RWA는 뭐냐면은 실물 자산 토큰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트럼프의 눈에는 뭐냐면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오프체인상의 대상들을 온체인상에 올려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유도 RWA로 만들고 주식도 RWA로 만들고 채권도 RWA로 만들고 또 심지어는 부동산도 RWA로 만들고 뭐 자동차도 RWA로 만들어서 이걸 온체인상에 올려줘야 이제는 종이돈 달러로 결제하던 것들을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RWA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만들어주는 이제 구매 대상이 되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 수요를 만들어주면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를 사주는 이제 구매 대상이 되니까 RWA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채 수요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아랍에미리트가 5월 30일인가 오펙 탈퇴 선언을 전격적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하루 600만 배럴 정도를 석유를 생산하는 근데 이게 이제 고품질 경질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니파 이슬람 국가 중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이제 산유량이 대략 한 두세 번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300만 배럴 정도만 생산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이 1,500억 달러 정도를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지원 형태로 펀드로 이제 돈을 지원해 주면서 송유관을 이제 푸자이르 한국까지 대거 연결하고 이제 정유 유정을 이제 많이 개발하는 어떤 형태로 600만 배럴 정도 생산 캐파를 늘렸다고 합니다. 근데 아랍에미리트 연합 같은 수니파 2등 국가가 사우디 같은 맹주 형 국가를 배신하고 오펙에서 탈퇴하겠다라는 거는 믿는 뒷배가 없으면 불가능한 문제거든요. 수니파 맹주한테 등을 돌리고 또 석유 시장에서 지금 강력한 입김을 행사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어떤 미운털을 박힌 상태에서 그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강력한 믿는 뒷배가 있기 때문이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 들어가면 그럼 그 강력한 뒷배가 도대체 뭘까를 한번 연구해 본 거예요. 공부를 한번 파헤쳐 본 거예요. 그 강력한 뒷배는 미국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왜 미국이었냐면 미국이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페트로달러의 어떤 강력한 파트너로 유지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 시스템이 와해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법적인 밀약 계약 관계가 2024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약상으로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안보 우산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달러만 받고 석유 결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의 어떤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계속 석유 결제를 달러로만 하고 있긴 하죠. 두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이 트럼프에게 미운털이 한번 박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하고는 달리 빈살만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빈살만이 이제 카슈크지라는 AP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를 토막살인했을 때에도 이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계속 옹호를 해줬었는데 언제 미운털이 강력하게 박히냐면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 때 결과적으로 빈살만이 러시아의 어떤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고 감산 협의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푸틴이 감산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러시아도 여러 가지 재정 위기 때문에 석유를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심지어 금까지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푸틴이 감산 협의에 응해주지 않으니까 반대로 빈살만이 아예 그냥 증산을 해버려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 때 석유 수요가 이제 공장들이 다 문을 닫으니까 석유 수요가 없어서 석유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하루 1,000만 배럴 캐파를 막 풀가동해서 증산을 해버리니까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 태어나서부터 석유 가격이 마이너스인 적이 본 적이 없는데 코로나 팬데믹 위기 때 석유 가격이 마이너스 30달러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석유를 사면 돈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유조선들을 띄워놓고 이제 석유를 못 파니까 태평양 바다에 유조선을 띄워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주고라도 석유를 빨리 파는 게 좋으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미국이 왜 타격을 입었냐면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이 줄도산을 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제 오펙 산유국들은 그 석유 생산 단가가 이제 뭐죠? 국제 에너지 기구인가 거기에 이제 제가 그때 자료를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석유 생산 단가가 19달러예요, 배럴당. 근데 셰일가스 업체들은 이게 이제 바위를 막 깨부수고 석유를 짜내는 개념이라서 생산 단가가 40달러로 높아요. 그러니까 40달러 밑으로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셰일가스 업체들은 도산하는데 오펙 국가들은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증산을 통해서 석유 가격을 40달러에서 20달러 사이에서 사우디가 통제하다가 이제 워낙 이제 증산을 하게 되고 시장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석유 선물 가격에 마이너스를 친 거예요. 이때 이제 자신의 지지 기반이 러스트벨트고 또 이제 석유 기업들 같은 것이었는데 석유 기업들이 도산하니까 트럼프가 자기 지지 기반이 줄어드는 셈이잖아요. 선거에서 이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빈살만한테 이를 갈았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경제팀한테 이제 명령한 게 뭐냐면은 그 석유 밀실 담합 시스템을 깨부셔라.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라고 했었고 그것을 이제 월가 금융공학을 입혀가지고 당시 경제팀들이 생각했던 구조가 이제 중동의 석유를 현물 시장, 그러니까 그 사실은 현물로 청산이 되는 석유 선물 거래소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석유 선물 거래소는 뉴욕과 런던에 있거든요. 근데 뉴욕과 런던에 있는 석유 선물 거래소는 말 그대로 종이 선물 거래를만 해요. 현물로 청산되는 규모가 5%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석유하고 관련이 별로 없는 석유 시장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경제팀이 생각해낸 그 방식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석유 선물 거래소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석유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시장 가격이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결정하는 밀실 담합 가격을 이제 견제하게 되니까 비교 대상이 생기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마음대로 예전만큼 석유 가격을 결제하는 통제력을 갖추지 못할 거라고 이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2017년, 8년부터 이런 구상들을 해왔고 실제로 이게 실행된 거는 아이러니하게 트럼프가 2기 때 선거에서 지면서 2021년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석유 선물 거래소가 생긴 거는 2021년 바이든 행정부 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바이든 행정부는 그게 트럼프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었고 트럼프가 2025년에 다시 집권하게 되면서 그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있는 석유 선물 거래소를 강력하게 이제 지원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지금 설립되어 있는 석유 선물 거래소 이름이 IFAD라고 하는 석유 선물 거래소거든요. 근데 이게 이름을 플레임으로 하면은 아이스 퓨처스 아부다비예요. 근데 여기서 아이스라는 기업에 주목하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아이스는 뭐냐면은 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륙 간 거래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고유명사니까 그냥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증권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증권 거래소가 어디죠? 네,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잖아요. 그러니까 뉴욕 NYSE를 운영하는 업체가 아이스예요, 모기업이. 그러니까 아부다비에 있는 석유 선물 거래소가 미국 아랍에미리트의 국영 거래소가 아니라 뉴욕 증권 거래소를 운영하는 월가의 거래소예요. 그 월가의 거래소가 아부다비에 만들어졌고 이 아부다비에서 그 석유 선물 거래소에서 하루 600만 배럴의 그 머반유라고 하는 이제 고품질 경질유를 이제 거래를 하는데 지금은 100% 달러로만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도 사실은 한 7, 8% 정도는 유로화나 유엔화로 결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 아랍에미리트 이 석유 선물 거래소에는 100% 달러로만 결제가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이 이제 추진하는 거 스콧베센트 재무장관 경제팀이 추진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미국 지니어스 액트가 규정한 적격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결제하는 시스템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미국 그 적격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냐면 USDU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니버셜 그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이건 이제 현지 그 아부다비 현지에 있는 현지 그 핀테크 업체가 만들어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적격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을 때 이제 단기 국채를 사게끔 하는 건데 이 스테이블 코인 업체는 준비금이 미국 단기 국채가 아니라 100% 현금 달러예요. 왜냐면 이제 그 이란 전쟁 같은 것이 발발했을 때 이제 뱅크런 사태가 우려된다고 하는 명분으로 아직까지는 미국 채권으로 연결을 안 해놨어요. 아부다비 그 금융 당국이. 그래서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떤 이제 그 딜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뱅크런이 염려돼서 그럼 달러 유동성이 염려돼서 지금 미국 국채의 준비금을 이제 안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달러 유동성을 보장해 주면 그럼 미국 국채를 준비금으로 할 거냐라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 달러 스왑 계약을 그러니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스왑 계약이라는 게 간단히 얘기해서 그 아부다비 그 중앙은행이 그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이 달러 유동성이 필요할 때 그냥 계좌에 달러를 미국의 연준이 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해줄 테니까 그러면 니네 유동성 걱정하지 말고 이제 그 준비금을 이제 미국 국채로 해라라는 요구 조건을 지금 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머반유는 이제 미국 적격 스테이블 코인만 결제를 하는 거고 사실상 그 뭐 현지 업체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미국 국채 판매로 직접 연결이 되는 이 시스템을 이제 제가 명명하기를 이제 페트로달러 2.0 시스템으로 명명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이상하게 아랍에미리트 연합하고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컴퓨터 달러도 G4D2라고 하는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국영 그 AI 업체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달러 패권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연장하려고 하는 전략들을 누구와 어떤 파트너와 같이 하고 있냐면 아랍에미리트 연합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미국이라는 강력한 뒷배를 등에 업고 이제 그 자신의 동맹국인 순위파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등을 돌리고 이제 오펙을 탈퇴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달러 그 패권 연장의 어떤 그 파트너로서 이제 그 이제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미국은 블록체인 위에 달러 패권을 완성해가고 있고 UAE 같은 산유국들이 그 생태계에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드는 근본적인 의문은 거대한 달러 스테이블코인 분수령 속에서 역설적으로 이 비트코인만이 가질 수 있는 독점적인 지위와 역할은 무엇일까 하는 점이죠.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일각에서는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거대 기업이나 이 고래들이 매도로 돌아설 경우 시장이 받을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크의 실체는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6만 달러 선에 갇힌 지금의 지루한 흐름을 깨트릴 비트코인만의 새로운 내러티브와 그리고 또 우리가 여전히 비트코인에 주목해야 하는 진짜 이유까지 한 번에 연결해서 분석을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그 일단은 저는 담보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에서는 사실은 달러라는 종이 돈이 이제 기축 통화고 그 기축 통화의 어떤 가치를 뒷받침해 주는 거는 이제 명목상으로는 미국의 어떤 재정 신뢰도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군사력과 사실은 금이라고 하는 어떤 실물 담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의 그 연준이 지금 뭐 재무부의 소유긴 한데 어쨌거나 연준이 지금 그 금고에 8,000톤이라는 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전 세계 그 채권자들이 달러 채권을 현재만큼 사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실물 담보물이 일단은 그 강력한 뒷배가 돼주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온체인화 됐을 때 한번 데칼코마니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신다면 이제 그 달러가 온체인화 된 게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그럼 사람들이 뭘 믿고 써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준비금이 지금은 미국의 국채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달러고. 근데 사실은 미국의 국채와 미국의 달러가 신뢰도가 떨어져서 사실은 국채를 안 사주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의 국채를 사게끔 연결해 준 건데 그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물이 미국의 국채고 달러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를 믿고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송금이나 단기 어떤 유동성을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 모든 것들이 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실제로
이제 이용이 될 때는 내가 자산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밑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준비금이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법정화폐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려고 하는 욕구는 떨어질 거예요. 그냥 결제나 송금하려고 하는 욕구는 있겠지만 보유하려고 하는 욕구는 떨어질 테니까 그때 가서 이제 이용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질 때 어떤 새로운 담보물을 지금 오픈체인상에서 지금 담보물을 요구하듯이 담보물을 요구할 텐데 그러면 온체인상에 이제 RWA라고 하는 담보물이 막 돌아다닐 거고 근데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본질적으로 가장 좋은 온체인상의 담보물은 원래 태생부터 온체인 자산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거든요. 그럼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비트코인이 오프체인상의 금의 역할을 온체인상에서는 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달러의 발행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금이 그 달러의 가치를 저장하기 위해서 금의 액면 가격이 높아지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저장하기 위한 비트코인의 액면 가격, 달러 환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팽창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어떤 담보물로서 이제 기능하게 될 거고 비트코인의 액면 가격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건 아직 이제 그 전통 제도권에서 이제 수용하기 시작한 게 불과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달러 유동성이 비트코인 들어가기보다는 현재는 뭐 금이 30조 달러 정도를 지금 수용하고 있고 30조 달러가 공교롭게 미국의 1년 GDP거든요. 그 전 세계 글로벌 GDP는 대략 한 100조 달러 정도가 되니까 어떤 이런 실물 어떤 그 전체 지금 이제 1년간 쓰이고 있는 이제 통화량의 실물 담보물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금이라고 봐야겠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를 그런 역할을 하게끔 미국이 끌어당기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온체인상에서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가 이제 기관들의 채택이 늘어나고 이제 국가가 비축 경쟁을 벌이게 되면 이제 금의 가치만큼 정도는 온체인상에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양이 늘어날수록 뭔가는 매칭해서 담아야 되는데 온체인상에 있는 담보물들이 RWA라는 물론 이제 실물 자산들이 돌아다니긴 하겠지만 이제 지금도 사실 오프체인상에서도 많은 실물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이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달러의 어떤 뒷배 역할을 해주는 이제 시스템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방식대로 이제 어떤 시스템을 만들게 되니까 온체인상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고 지금 비트코인이 현재는 뭐 1조 한 5천억 달러 정도 되겠지만 이게 향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치가 늘어나서 이제 금의 어떤 가치만큼은 될 것이라고 논리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사실은 좀 기우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게 시장 심리를 좀 이제 악화시키는 데는 당연히 이제 기능을 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이제 봐요. 근데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뭐 구조를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뭐냐면은 채권하고 주식을 발행해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해서 또 그 채권과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또 채권하고 주식을 또 발행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는 건데 이게 이제 엠나브라고 하는 그 이제 지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스트래티지의 시가총액을 이제 비트코인의 총액 그 보유 총액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이게 1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보유량보다 이제 주식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기대하는 거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채권과 주식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이게 1m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악순환의 고리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고 지금 1m로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봉이 김선달 같은 이제 기업이니까 사실은 예전에 이제 정재영 회장이 그 나한테 수주를 해주면 내가 조선소를 지어서 배를 만들게라고 했던 거랑 비슷한 저는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스트래티지가 지금 어쨌거나 주식과 채권을 발행했으니까 이자나 배당금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자나 배당금이 연간 17억 달러인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현금 유동성이 24억 달러니까 1년치 배당금과 이자예요. 근데 이제 적어도 2, 3년의 배당금과 이자는 내가 확보해도 되니까 당연히 이제 주주나 이제 채권자들의 어떤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비트코인을 이제 그 주식과 채권으로 돌려막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당연히 비트코인 판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택할 수밖에 없는 경영 판단이에요. 스트래티지가 무슨 변심을 했다거나 전략이 바뀌었다거나 뭐 이랬다면 이제 뭔가 저희가
비트코인 보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해 봐야겠지만 어떤 기업이 현금 유동성이 없어서 주주들과 채권자들에게 그 배당과 이자를 줄 수 없다면 당연히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봐야죠. 전략 선회라기보다는. 저는 그래서 스트레이트 사건은 지금 2만 개인가 얼마를 판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3,500개 실제로 팔았고, 그런데 예전에 독일이 5만 개 팔 때도 사실 비트코인 시장에 그렇게 강력한 어떤 그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래티지가 전략선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스트래티지의 어떤 지금 물량 같은 것들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ETF도 이제 그 펀드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기관 자금들이 이제 리밸런싱을 하면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이들이 빠져나가서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들이 지금 이 같은 결과를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냥 비트코인 시세가 지금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비트코인이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이 반대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회복될 수 있는 여지는 이게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반도체 시장의 거품이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이 되고 그게 반도체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올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이게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어떻게 보면 또 반대 생각도 드는 거고, 왜냐면 반도체 호황이라는 게 어제 오늘 내일 일은 아닐 테니까.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사실 선반영돼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수십 년간의 미래 가치를 사실 반도체 주식이나 이 금융시장이 선반영해 놓은 건데, 이 선반영해 놓은 것들이 어느 정도 거품이 꺼지는 단계. 근데 지금 우리 코스피 꺼지는 게 지금 급물살 빠지잖아요. 9,400에서 지금 한 7,000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특성이기도 한데, 근데 글로벌 자금도 사실 반도체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한번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썰물처럼 빠져나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회복이 관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모두의 질문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저는 이게 일단은 관련된 어떤 제도 규제들이 이제 확정되는 순간, 그러니까 된다 만다가 확정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내용들이 이제 규제가 많고 적고 또는 떠나서 일단 규제들이 지금 이제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이 규제들이 어쨌거나 결론이 날 때 일단 한 가지 상승 모멘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비트코인을 미국이 국가 안보 자산으로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국방수권법 상에 이제 끼워넣기를 통해서 논의를 하는데, 이제 지금 미국 의회가 비트코인이 강력한 사이버 안보 자산이라는 어떤 이제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발표할 때라고 생각하고, 그때가 되면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 경쟁이 불가피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왜 7월 4일 날 미국의 건국 250주년 기념식 때 트럼프가 어떤 연설 내용을 들어봤는데, 저는 그때 이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어떤 독립을 트럼프가 외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문제는 사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고, 사실 트럼프가 한 얘기는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면은 공산당 때려잡자였어요. 트럼프의 연설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산당이라는 거는 이제 민주당 내에 민주사회주의 계열의 극진 좌파들을 일단 얘기하는 거고, 외부적으로는 중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트럼프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갑자기 공산당 때려잡자는 얘기를 했을까라고 보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민주당 내에 이제 민주사회주의 계열 맘다니랑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맘다니 뉴욕시장인데, 맘다니 뉴욕시장이 이제 대선의 어떤 강력한 주자로 부상할 정도로 미국 내에 양극화, K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를 이제 미국의 트럼프의 선거팀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방증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지금 월가의 금융 딜러들과 제조업 중산층들의 이 소득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다라는 얘기고, 공산주의를 소환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이제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거고, 두 번째는 중국을 만약에 표적으로 삼아서 이제 이 이슈를 끌어당기려면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반기 국정 운영을 이제 안보 이슈를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 이슈를, 패권 국가가 안보 이슈를 국정의 어떤 키워드로 삼았다는 얘기는 비상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당파 싸움이 이 안보라는 명분 아래서 파묻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로 따지면은 IEEA 조치인가라고 해서 비상경제 권한법인가 이런 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상경제 권한법으로 사실은 트럼프가 관세 전쟁이라거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당겨서 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불법 판정을 내렸었지만, 근데
그 정치적인 이 그 안보 이슈는 훨씬 더 강력하죠. 패권 문제니까. 그래서 앞으로 모든 그 저기 민주당의 어떤 반대 논리를 안보라는 이슈로 이제 파 묻어버리려고 하는 빌드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가상자산 관련된 법안들이 국가 안보 자산이냐를 판단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게 맞물릴 수 있어요. 그 비트코인이 국가 안보 자산이라고 의회가 선언을 해주고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이 지금 현재는 그 미국의 패권 안보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연결해서 법을 통과시키자고 할 때 반대 논리가 이제 무력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연결고리가 이제 트럼프가 구상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플랜 중에 하나고, 그래서 하반기 때는 지금부터 사실은 그 무슨 산이죠? 그 대통령 동상 4개 있는 거, 링컨이나 뭐 그 산에 갔을 때 훨씬 더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이제 실제 7월 4일 날은 굉장히 뭉뚱그려서 그냥 큰 틀에서만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트럼프가 다시 이제 7월부터 어떤 연설 같은 것들이나 어떤 발언을 할 때, 또는 이제 그 소셜 그 트루스 소셜 같은 것들 발언할 때 안보라는 그 단어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그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그냥 제가 요새 최근에 재밌는 뉴스를 봤는데, 그 루비하고 사파이어 같은 그 유색 보석이 다이아몬드 시대에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시피 했을 정도라고 해요. 명품 시장에서. 근데 최근에 그 유색 보석이 그 루비하고 사파이어가 지금 그 영국의 그 저기 경매선가 거기서 24캐럿짜리 루비하고 그 사파이어가 3천만 달러인가 얼마에 팔렸다고 합니다. 3천만 달러가 3천억 달러인가. 그러니까 사상 유례없는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가격에 팔렸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를 한번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왜 다이아몬드를 사람들이 외면할까 지금. 그리고 왜 루비하고 사파이어 같은 예전에 이제 그 발로 차버렸던 그 보석이 다시 인간의 눈에 이제 가장 좋은 어떤 그 보석으로 또 각광을 받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인간은 지속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 집단지성, 인간이라는 집단지성은 희소한 가치 저작물을 찾아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희소한 가치 저작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이아몬드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어요. 이제는 랩다이어라고 해서. 그래서 그게 드비어스라고 하는 전 세계 다이아몬드 공급망을 장악한 독점 업체가 사실상 다이아몬드 가격을 마음대로 정했었는데, 랩다이어가 나왔을 때 이 드비어스가 거기에 대응하는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랩다이어 시장을 키워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드비어스의 다이아몬드가 예를 들어서 1캐럿에 만약에 2,000달러였다라고 하면은 랩다이어가 당시에 시장에서 200달러에 팔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드비어스가 랩다이어는 다이아가 아니야라는 그 인식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소비자 시장에 그 라이트박스라고 하는 랩다이어 전용 브랜드를 드비어스가 만듭니다. 그래놓고 그 랩다이어의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200달러에 팔렸던 랩다이어 1캐럿을 80달러에 팔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랩다이어는 그냥 흔하디 흔한 그냥 큐빅이야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제 천연 다이아를 더 비싸게 팔려고 했던 건데, 시장에서는 사실은 분자 구조하고 실제 그 모양이 똑같다고 그래요. 이거 구분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전문가도 구분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랩다이어 가격이 원래 이렇게 더 쌌던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시장의 모든 그 수요가 랩다이어로 몰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이아몬드 가격이 폭락하고 이제 다이아몬드의 희소성이 이제 완전히 그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럼 대안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 대안을 찾은 게, 예전에는 사실은 그 루비하고 사파이어는 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탄소 덩어리라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탄소를 강력하게 압착해서 랩다이어를 만들면은 이게 분자 구조나 모양이 그 외관의 모양이 똑같은데, 루비하고 사파이어는 그 붉은색 그 물결이나 그 안에 들어있는 결정 구조가 미묘하게 모든 그 개체들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복제가 불가능한 희소성을 가졌다라는 게 부각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루비하고 사파이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금과 다이아몬드에 적용하면 인간의 집단지성은, 인류는 지속적으로 희소한 가치 저작물을 찾는다. 근데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는 금이었고, 또 우리가 컴퓨터 코드로 만들어낸 인류가 개발해낸 어떤 사실은 이제 금이 비트코인이니까,
이거의 본질적인 가치는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치를 계속 저작물로 쓸 거고 금과 비트코인의 어떤 본질적인 이제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대상물로서 이제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게 될 거고 지속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거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솔직히 요새 뭐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고 하니까 뭐 기분 좋을 리는 없죠. 근데 오히려 그냥 이럴 때 저는 거의 그냥 그래서 그냥 아예 요새는 시황도 안 보고 그냥 신경을 끄고 있어요. 어차피 내가 뭐 팔 게 아니라면은 당연히 불안하고 이제 또 이게 장이 좋을 때는 또 희망 회로를 막 돌리다가 장이 안 좋으면 어떤 그 비관적인 얘기나 이런 것들이 귀가 쏠리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안 되지 않을까, 뭔가 나빠지지 않을까,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지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속성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관점과 시각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본질을 점검하고 내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겠죠. 좋은 쪽으로. 네, 그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 확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지금 시장을 그냥 외면하고 있어요. 그냥 언젠간 다시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쉽진 않겠지만 그냥 외면하자. 외면했으면 좋겠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거 맨날 바라보고 뭐 나쁜 생각 가지고 뭐 기분 나빠봤자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행동을 바꾸지 않, 내가 진짜 파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행동을 바꿀 게 아니라면 생각을 바꾸세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그냥 아예 마음 편한 것까지가 무리라면 아예 그냥 마음을 쓰지 않는 걸로 그냥 중립적인 마음이라도 계속 강건하게 유지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월가가 미 국채를 토큰화하고 UAE 같은 산유국을 끌어들여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패권을 완성해가는 흐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달러가 블록체인의 고속도로를 타고 전 세계로 무한히 확장이 될수록 그 반대편에 있는 자산들의 가치는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들이는 아날로그 자산의 정점, 이 금과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정점, 비트코인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결국 화폐를 찍어낼수록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발행량이 정해진 진짜 희소한 자산의 가치는 박스권의 지루한 흐름을 뚫고 결국은 증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방송의 핵심이었습니다. 눈앞의 작은 시세 변화에 흔들리기보다도 금융의 판도가 통째로 바뀌는 이 거대한 온체인 시대의 본질을 읽는 안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오늘 김창희 작가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